안녕하세요.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이곳 사연들을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같이 공감하며 화내기도 하면서 즐겨 들었는데요. 제 인생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서 정말 저에게도 남못지 않게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저도 제 사연을 한번 보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풀어낼 글솜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10대 때, 그러니까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을 여의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제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시골 시장에 같이 나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리셨습니다. 동생은 저와 6살 차이가 났습니다. 잃어버렸을 당시의 나이가 7살이었죠. 엄마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거든요. 엄마는 동생을 장사를 할 때 시장에 데리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시장에 풍물축제 같은 것이 열리는 날이었고 사람이 많고 손님도 붐비던 와중에 동생을 돌보지 못했고 그대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시장에서 떡장사를 하셨습니다. 두 분은 동생을 잃어버리자 유괴된 것 아니냐며 난리가 나셨었죠. 저도 동생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부모님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셨고 저에게는 미안하다며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는 말만 남기고 밤낮으로 동생을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잃어버린 후에 저희 부모님은 생업도 내팽개친 채로 동생을 찾겠다며 제가 살던 지역과 또 먼 지역까지 가서 직접 만든 전단지를 뿌리셨습니다. 거의 정신을 놓다시피 한 채로 전국을 떠돌아 다니셨습니다.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돌아오셔서 저를 챙기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해먹고 학교를 다녔죠. 부모님은 동생을 찾아다니고 나서 1년이 되던 해에 두 분 다 버스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망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 저는 정말 천의 고아가 되었죠. 재산이라고 남아있던 것으로 장례식 비용으로 쓰고 나니 남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엄마와 가깝게 지내던 이모가 저를 거두어 주셨는데 그 집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1년을 살고 난 후 저는 이모가 소개해준 이모의 아는 분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얹혀 살기 시작했어요. 그 집에 사는 조건으로 돈을 내는 대신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살면서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밥도 저는 따로 먹어야 했고 그나마 식구들이 다 밥을 먹고 남은 밥을 먹을 수 있었죠. 나중에는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런 제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몇 집을 떠들며 살았고 제 가슴 한켠에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제게 공부를 시켜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집살이에 눈칫밥만 먹고 살다가 20대가 된 후에는 서울로 무작정 올라와 봉제 공장에 취업을 해서 일을 했죠. 거기서 만난 남자와 동거를 한 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봉제 공장의 작업반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표현했고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믿음이 갔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족 없이 살아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부터 그 사람과 동거를 시작하고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거 후 처음 1년은 저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저의 착각이었죠. 1년간은 그래도 남들처럼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일하며 열심히 돈 모으고 가끔 외식도 하면서 결혼할 날을 기다렸죠. 하지만 동거 1년 후부터 남편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걸핏하면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날에는 집안의 모든 걸 집어던지며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생각은 정말 다시 떠오르고 싶지 않은 괴로운 기억이지만 여기에 몇 가지만 적으면서 훌훌 털어내 볼게요. 처음 저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제가 오랜만에 일하던 공장의 휴무였던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도 같이 했고 동거도 했기 때문에 서로 매일 붙어 지내다시피 했죠. 그날 남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온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저는 쉬는 날에도 부업으로 인형 눈알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동거만 하고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도망쳤어야 했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날따라 남편은 어디서 술이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제가 만들고 있던 인형을 집어 던지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집에서까지 이런 걸 하고 있어? 평소에 그렇게 윽박지르던 사람이 아니었던지라 저는 당시에 엄청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말을 했죠. 살려면 해야지. 어떡해요? 어디서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이래요? 안 좋은 일 있었어요? 그때는 더워도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살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8월에 무더위 때문에 선풍기를 틀어놨었는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은 선풍기 코드를 뽑고 그 선풍기를 집어들더니 마구 깨부시기 시작했어요. 옆편 내가 뭘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는 폭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운 마음에 집 밖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집을 나간다고 해도 딱히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내가 잘못했다며 그만하라고 애원했죠. 남편은 선풍기를 본인 화가 풀릴 때까지 열심히 부셨습니다. 선풍기 날개가 부러져서 제 볼에 스쳐 지나갔고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멈추더니 쌍욕을 내뱉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제 볼에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날 술이 깬 남편. 그때는 동거남이었죠. 그 사람이 깨진 선풍기를 보며 이게 왜 이러냐며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자 그제야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린 후에 술이 깨고 나면 저에게 미안하다고 빌었죠. 당시에 저는 가족도 없고 믿을 사람이라고는 그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살았습니다. 살다 보면 나아지겠거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폭력적일 때 외에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애써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저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로 그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었죠. 충분히 혼자서도 살 수 있었는데 그때는 혼자 사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꼭 붙들고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동거하고 나서 따로 결혼식도 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의 폭력은 더 잦아지고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버티기 힘들 정도로요.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저에게 모두 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무기력했어요. 저는 기댈 가족도 형제도 없고 그 사람이 유일한 저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폭력적이어도 그 사람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맞고 살면서도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고 지내던 10대 시절보다는 낫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버티고 버티며 살던 저도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혼인신고 후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임신 초반에 남편은 평소 자주 마시던 술도 마시지 않고 저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다 주며 저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제가 임신 중 반쯤 넘어가자 참지 못하고 다시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살림을 깨부수고 다음날 사과하기를 반복했죠. 한 번은 하혈을 심하게 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에게 이상은 없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을 없게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남편은 폭력을 휘두르다 못해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봉제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에게서 듣게 되었죠. 그 언니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집에 다니러 왔다가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기 남편 집에 꼬박꼬박 잘 들어와?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임신까지 한마당에 이런 말 하기 싫은데 그래도 말 건 알아야지. 봉제 공장에 새로 들어온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랑 작업반장이랑 사이가 아주 요상스러워 보여. 그 언니의 말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몰래 봉제 공장에 찾아갔죠. 마음속으로 설마 했는데 퇴근한 남편이 젊은 여자와 어깨동무를 하며 다정하게 어느 술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정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 인간과 함께 살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죠.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자 좋아했습니다. 그래, 언제 말하나 기다렸다. 하자 이혼. 나도 너같이 늙고 우울한 여자랑 같이 살기 싫었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저는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대신 뱃속에 있는 아이 양육비는 매달 보내줘야 돼. 그걸 내가 왜 보내? 그가 내 자식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집에 있던 가위를 집어던져 창문이 깨졌습니다. 남편이 기겁을 하며 놀라더라고요. 너 뭐야? 왜 이래? 미쳤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제가 강하게 나가자 남편이 눈이 땡그랗게 되어서는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래, 미쳤다. 내가 순순히 이혼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소송해서 양육비 받아낼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무시하는 태도로 답했습니다. 무식한 게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마음대로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악착 같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국선 변호사를 어렵게 구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많은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끔찍한 남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작은 빌라를 구해서 살기 시작했죠. 저는 친구도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혼자 병원에서 외롭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인간이 있는 봉제 회사에서 일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이 낳고 몸 풀기도 전에 일을 구하려고 이곳저곳을 전전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했고 옆집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주머니도 아이를 키우고 계셔서 저를 많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머니에게 매달 얼마씩 돈을 드렸죠. 그래도 남편은 3달 동안 꼬박꼬박 양육비를 넣어주더니 4달째부터는 한 푼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전해도 궁금해하지도 않는 인간이었어요. 그래도 돈을 보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끊기자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따지기 위해 제가 일했던 봉제 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휴, 지연씨, 소식 못 들었어? 작업반장 그 여자랑 헤어지고 술 먹고 한강에서 발 헛디뎌서 그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죽었어요? 며칠 전에. 벌써 발인도 다 끝났어. 지연씨한테 전화하고 싶었는데 번호도 바뀌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도 애아빠인데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듣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애아빠라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뿌려줬다는 한강 어느 곳에 찾아가서 오열했습니다. 남편도 부모 없는 고아였기 때문에 외롭게 가긴 했죠. 저는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남아있던 얼마간의 재산이
아들에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봉제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배운 도둑질이라고 그것밖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5년을 더 공장에서 일했는데 점차 아이가 커가자 더 이상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재산과 제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동네 학교 근처에 작은 떡볶이 가게를 차렸습니다. 가게 안에 방도 지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었어요. 학교 앞이라 장사가 잘 되었고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같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아들은 분식집 하는 엄마를 창피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들을 데려와서 저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우리 엄마 떡볶이 진짜 맛있어? 안녕하세요, 정연이 어머니. 저희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아이고, 그래? 잘 왔다. 많이 먹어? 그렇게 떡볶이와 튀김 등을 내어주면 제 아들 정연이는 친구들에게 야무지게 말을 하고는 했죠. 야, 이거 공짜 아니야? 너희 다 돈 내고 가야 돼? 그러면 제가 아니라고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고 가라고 했죠. 아이고, 정연아. 아니야. 정연이 친구들인데 아줌마가 공짜로 줄게. 맛있게 먹어. 아니에요. 저희도 용돈 받았어요. 아들 친구놈들은 제가 한사코 거절을 해도 돈을 내고 가고는 했습니다. 친구들도 참 정직한 아이들로 잘 사귀고 다니는구나. 흐뭇한 마음도 들고 코 묻은 돈 안 받아도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장사를 열심히 했죠. 정연이 학원비 대고 옷도 사주고 가끔 여행도 다니며 서로 의지하고 살 정도는 됐습니다. 이 상태로 잘 키우면 대학까지 보낼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정연이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에 제 가게 바로 옆에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 가게가 오래되다 보니 단골 손님도 있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단골 손님이던 학생들은 다들 학교를 떠나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떡볶이 가게로 많이 가더라고요. 제 떡볶이 가게는 점차 손님이 줄어들었어요. 아들이 중학생 졸업할 때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는 장사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가게 월세 내기가 빠듯해질 정도로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피눈물이 흘렀지만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누굴 닮은 건지 어릴 때부터 공부 욕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못 배우고 산 탓에 아들에게는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시켜주고 싶었죠. 저도 아들의 그런 학구열에 맞춰서 남들 못지않게 좋은 학원에도 다니게 하고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아놓은 돈도 점점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매번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하는 제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들은 항상 자기가 잘 되어서 엄마에게 효도하겠다고 말하곤 했죠. 어느 날 학원에서 돌아온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꼭 엄마 손에 물 안 묻히게 하고 효도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아들이 대견해서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죠. 엄마는 우리 아들만 행복하게 살면 아무 걱정이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저는 다시 봉제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일했던 공장이 아직도 있었고 고마운 분들이 저를 다시 채용해 주셨죠. 번 돈을 아끼고 아껴서 아들 학원비에 보태고 살림에도 보태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제 하나뿐인 가족인 아들이 너무 대견하고 잘 자라줘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서울 유명 대학의 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발표가 있던 날 어찌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던지 아들은 내신 성적도 좋았고 수능도 잘 봤다고 했지만 그래도 막상 결과 발표 날이 되니까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아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합격이라는 글씨를 확인하자마자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제가 꼭 효도할게요. 저는 아들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면서 답했습니다. 이미 효도하고 있는데 뭘 더 효도하려고. 그런 생각 말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할 생각이나 해. 고마워, 우리 아들. 그날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무리를 해서 외식도 했죠. 하지만 그때부터가 또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학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는 떡볶이 가게가 망한 뒤에 봉제 공장에서 번 돈으로 그동안 아들 학원비 대고 생활비 하는 것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입학금 정도 마련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봉제 공장은 재정난을 겪으며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제가 제 발로 그렇게 오래 일하던 봉제 공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나와야 했습니다. 입학금이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등록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까마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본인이 가회도 하고 장학금도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걸 본인도 눈치챘겠죠. 하지만 학교 공부할 게 그렇게 많은데 가회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제 아들은 정 안 되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도 누구에게 빚지고 산 사람이 아니었고,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너무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대출이니까요. 어떻게든 제가 벌어서 아들 학비를 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배운 도둑질이라고 어릴 때 남의 집 살이하던 기억이 나서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알아본 끝에 저는 가사도우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건당으로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만 나가서 일당을 받는 식으로 했는데 제가 일을 꼼꼼히 잘해준다고 평가가 좋아서 여러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뒤부터는 어느 대저택에서도 저를 찾아주었어요. 제가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부잣집에서도 일을 하기 시작했죠. 일당으로 받지 않고 월급으로 받게 되니까 더 낫겠더라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학비를 열심히 대주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학자금 대출을 받을 테니 무리하게 힘든 일을 하지 마시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 그만두세요. 제가 학자금 대출 받아서 나중에 갚아도 돼요. 정말 어머니 집에서 쉬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집에서 쉬면 뭐하니? 답답하게. 엄마는 일하던 사람이라 일하는 게 좋아. 그냥 살림하는 거라서 힘든 거 하나도 없어. 걱정하지 말고 제발 너 하고 싶은 일이나 열심히 해. 가회 같은 거 하느라 시간 뺏기지 말고. 아들은 본인이 가회를 해서 번 돈으로 토익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장학금을 몇 번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견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좀 더 학업에 열중하기를 바랐거든요. 정말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옷도 한 벌 사입은 적이 없어요. 옷 한 벌을 10년이 넘게 입고 해지면 기어서 입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가 일하던 그 부잣집 사모님이 이민을 가게 되시면서 다른 집을 소개해 주셨어요.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월급도 훨씬 많았고요. 아주머니가 일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추천해 드렸어요. 저희 이민 가고 나면 따로 일 구하시기도 어려우실 텐데 그 집에서 한번 일해 보세요. 그 집 사모도 아주 사람이 좋아서 일하시기도 좋을 거예요. 그렇게 신경 써주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래도 이민 가신다는 이야기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소개까지 해주시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은혜는요 무슨. 제가 마지막 월급 좀 더 넣어드렸어요. 그렇게 자랑하시던 아드님이랑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한 달 후에 저는 다른 집으로 소개를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일했던 곳보다 훨씬 규모가 큰 집이더라고요.
그야말로 대저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잣집이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이런 집이 존재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넓은 정원의 5층짜리 집이었는데 내부도 어마무시하게 넓었습니다. 저 말고도 일하는 가사도우미가 저 포함 셋이나 되었어요. 제가 전에 일하던 사모님이 직접 저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서 인사를 시켜주었습니다. 처음 본 사모님은 우아하고 기품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보다는 어려 보였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 일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해야죠. 잘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집이 너무 넓어서 힘드실 거예요. 뭐 불편한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날 처음 봤는데도 몇 번 만나본 사람처럼 마음이 편해지고 긴장했던 마음이 사르륵 녹더라고요. 그날은 원래 있던 가사 도우미들에게 일을 배우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집이 넓어서 신경 써야 할 것도 많더라고요. 집안에 엘리베이터도 있더라고요.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적응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공부한 덕에 대학교를 조기 졸업할 수 있게 되었고 로스쿨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로스쿨 입학 준비 기간 동안 저는 또 열심히 번 돈으로 아들 공부하는 데 돈을 썼죠. 그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제 하나뿐인 피부치 아들인걸요. 그저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잘하고 있는 것이 대견할 뿐이었습니다. 이미 로스쿨 입학에 필요한 능력들을 다 갖추고 있던 터라 아들은 몇 개월 후에 바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했지만 아들은 풀이 죽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평생 어머니 고생만 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별 면목이 없어요. 정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한 번도 고생한다고 생각한 적 없어. 너를 이렇게 옆에 두고 함께 살고 키울 수 있다는 게 나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니? 그저 건강만 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걸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가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견하다고. 엄마 고생시킨다고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는 거야? 엄마 아직 젊어.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우리 아들이 나중에 엄마 호강시켜주겠지 뭐. 당연하죠. 엄마, 제가 꼭 호강시켜드릴게요. 아들은 저를 꽉 끌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로스쿨에 합격한 게 사실 너무 기쁘다고 나중에 정말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어찌나 듬직하던지요. 아들이 로스쿨을 졸업해도 저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잠깐이라도 쉬면 몸이 늘어지고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대저택에서 열심히 일을 했죠. 다행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어요. 다른 가사 도우미들과도 친하게 되어서 일하는데 힘든 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5층 구석 다락방을 청소해야 한다고 요청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사모님만 가끔씩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에게 그 방에 전구가 깨져서 청소를 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뭘 좀 꺼내려고 하다가 전구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 방 좀 청소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꺼내려고 하신 거는 꺼내셨어요? 아니요. 너무 구석에 둬서 어딨는지 찾지도 못하겠어요. 혹시 여사님이 그 방 정리하다가 낡은 액자 하나 발견하시면 꼭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정리하고 청소해놓고 찾으시던 것도 찾아 놓을게요. 항상 감사해요. 뭘요, 제 일인데 그런 말씀 마세요. 그렇게 5층 구석 다락방에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다른 가사 도우미에게 청소하지 않게 하셨는데도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훑어보니까 사모님이 아끼는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싸고 좋은 물건들 같지는 않고 본인 자식들의 육아일기나 베네저고리 같은 것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나름의 추억이 담긴 공간 같았어요. 저는 깨진 전구를 치우고
새로운 전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찾으신다는 액자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본인만의 공간을 저에게 맡기신다는 게 저에게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죠. 찾으시는 물건도 꼭 찾아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방에서 의자를 가져와서 다락방 장롱 끝까지 구석구석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롱 밑을 옷걸이로 쫙 훑었더니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낑낑대며 그걸 꺼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온 액자는 먼지가 뽀얗게 올라있더라고요. 물티슈로 먼지를 싹 닦아내고 사진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드네요. 어릴 때 잃어버린 제 동생과 제가 찍은 사진이 그 안에 있었어요. 부모님이 저와 동생을 시장 가운데 세워두고 찍어주신 거였습니다. 사진이 인화되자 동생은 자기가 갖겠다며 항상 품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 사진이 거기에 있던 것이었어요. 저는 이 믿기지 않는 사실에 정말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손을 벌벌 떨면서 사모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내밀었죠. 사모님, 제가 이걸 찾았는데요. 어머, 제가 찾던 거 이거 맞아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역시 여사님은 이거 찾아내실 줄 알았어요. 왠지 그럴 것 같더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 속의 아이가 사모님이세요? 네, 저예요. 옆에는 저희 언니고요. 못 본 지 너무 오래되었네요.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서.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을 찾았다는 감정에 복받쳐서 사모님을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본인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자 당황했는지 저를 떼어놓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사진 속에 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엄마가 시장에 동생을 데려갔다가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도 뭔가 감이 왔는지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언니야? 언니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언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나는... 서로 말을 못하고 무등켜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잃어버린 후 부모님이 돌아가신 일과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은 말없이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어줬고 몇 번씩 가슴을 치며 울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바로 입양을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만으로 제가 언니인지 확신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니까 DNA인지 뭔지 그 검사를 해보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동생은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내 언니가 맞는데 그걸 뭐하러 해? 사모님, 아니 제 동생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도 있고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착각한 걸 수도 있지 않느냐며 동생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동생이 아는 의사에게 맡겼습니다. 얼마 후 결과는 서로 자매일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마음 놓고 동생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혜진아, 우리가 그때 찾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동생은 울면서 아니라고, 자기는 잘 살았다고, 부모님이 그렇게 된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에게 가족이 하나 더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너무 행복했어요. 동생은 저에게 자기 조카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가족이라고는 우리 아들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너를 찾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지. 언니,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다잖아. 내색은 안 하고 살았지만 내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언니랑 엄마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살았는지 몰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언니. 어렸을 때 잃어버려서 하나도 기억을 못할 줄 알았는데 기억나는 것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아니, 언니. 그나저나 우리 조카 몇 살이야? 보고 싶다. 이모 좀 보여줘.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저희 아들을 동생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저러 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제가 가끔 잃어버린 동생 이야기를 아들에게 한 적이 있어서 아들도 너무 놀라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한테 이모가 있다니. 저희 엄마가 평생 외롭게 사셨는데 정말 너무 기뻐요, 이모. 아휴, 나도 조카가 생겨서 너무 기쁘다. 로스쿨 다닌다면서? 할만해? 아,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배우면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언니, 정말 자식 하나 잘 키웠네. 이제 돈 걱정 같은 건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해. 알았지? 우리 조카. 동생이 그렇게 말해서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서로 다정하게 인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흐뭇한 마음만 들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저에게 본인이 하는 사업 중에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가게 사업이 있는데 그 가맹점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을 찾은 것만으로도 기쁜데 그런 호사까지 누리게 되니까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죠. 에이, 아니야. 내가 너 언니기는 하지만 그렇게 부담 갖지 않아도 돼. 나는 내가 할 일이 있고 그걸 하면 돼. 무슨 소리야, 언니. 가맹점 하나 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아? 나 부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그거 받아서 사장으로 잘 키워줘.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통에 제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동생은 오피스텔도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제 앞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학비도 주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일한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달라고 했죠. 아들은 나중에 꼭 갚겠다며 감사하다고 하고 그 돈을 받은 후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제가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돼서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꼭 보답할게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뭘 보답을 해. 그거 얼마나 한다고. 사실 이모한테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야. 너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그걸로 됐어. 정말 기적처럼 동생을 만나고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던 제 팔자가 피게 되었다는 생각에 자다가도 이게 꿈이 아닌지 벌떡 일어나 앉아서 제 볼을 꼬집어 보고는 했습니다. 동생은 딸이 하나 있는데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서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더 애틋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동생을 만난 이후로 저는 행복한 일만 생겼어요. 아이스크림 가게도 잘 되었습니다. 아들은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집도 아파트로 옮겨서 둘이 살기 시작했죠. 이제는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해도 되고 요즘은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안 해도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쭉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생과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뿌려들인 저희 고향에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동생이 많이 울었죠. 너무 어려서 부모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엉엉 우는데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저희와 살지는 못했어도 좋은 집에 입양을 가서 현재는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차라리 그때 잃어버린 것이 이 아이의 인생에서 더 좋은 기회를 얻게 해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처럼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을 잃게 된 건 너무 슬픈 일이었지만 그것도 제 동생의 잘못은 아니죠.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최근에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통과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고 있어요. 평생 학업을 마치지 못한 한이 남아 있었는데 그 한을 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딱딱해진 탓에 공부가 어렵기는 해도 뭔가 배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저는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아왔지만 아직 50대의 젊은 제가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도 한치 앞을 모르는 운명 덕분이었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저에게 일어날 일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들다고 지쳐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저희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